예, 저희도 사실 이미 전해드린 내용이긴 한데 성장률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저희가 중국 얘기하면서 중국도 오죽했으면 성장률 전망치를 6.0에서 6.5 이렇게 잡았겠습니까? 뭐 매년 6.7이다, 6.8이다 이런 식으로 잡던 나라가요. 우리나라도 올해 정부가 2019년 경제운용 방향에서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는 2.6이나 2.7, 2.5, 2.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폭을 좀 넓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정부도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하는 게 어렵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건데요. 자, 이런 부분들 쭉 상황을 좀 보고요. 그리고 어제 정부에서 제2의 벤처붐을 좀 키워보겠다라는 내용의 이 벤처붐 관련된 정책을 또 내놨습니다. 오늘 그 얘기까지 포함을 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호 교수님하고요.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김강식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왼쪽에 있는 최 교수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네. 무디스 거는 전망은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2.1까지 내려서. 그러니까요. 2.3에서 0.2%가 내렸는데 그걸 큰 틀에서 보면요. 무디스라는 게 전체 글로벌 경제를 먼저 전망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2.9에서 2.6으로 내렸어요. 10%를 내렸거든요. 아, 세계 전망을 이미 자동적으로 2.3에서 2.1인데 우리가 제일 지금 중요시하는 숫자가 2%를 깰 거냐 말 거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아주 지금 마지노선에 갖다 붙여놓고요. 자, 무디스가 요번에 볼 때 발표할 때 같이 발표한 게 뭐냐면 중국 건데 중국 거를 6.0으로 놨어요.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거에 최하단이에요. 최하단을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글로벌 무역 둔화가 한국 경제의 모멘텀을 해쳤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무디스는 잘 알죠. 우리나라의 그 구조가 중국과의 동조화, 그다음에 중국에 수출해야 되는 거, 반도체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일단 중국 거를 먼저 확 내려놓으니까 우리 거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3에서 2.1로 갔는데, 자, 무디스가 항상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주는데 무디스가 상반기를 지나고서 이거를 깨고 1%대를 가면은 굉장히 우리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2%를 우리가 좀 막아내는 그런 뭐 선제적인 슈퍼 예산들이 좀 풀렸으면 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를테면은 경기 부양을 위한 뭔가 또 추경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상반기에 그렇죠. 나와준다면 그런 것들이 그렇죠. 무디스가 이제 하반기 거를 보면서 전망을 수정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근데 여기 하나 더 좀 설명드린 거는 G20의 경제 성장률은 2.9%로 그대로 놔뒀어요. G20이요? 예, G20의 경제 성장률은 그대로 놔두는 가운데 빠진 나라가 두 나라인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 그런 시사점이 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만큼 이제 그 또 한 나라는 중국인 거죠. 네. 6.2에서 6.0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는 중국과 우리의 경제 이 관계가 그만큼 긴밀하다. 우리가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김 교수님은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무디스가 이렇게까지 낮춘 이유가 어디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먼저 그 무디스 예측이 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예. 비록 그 기관이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제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이게 무역 갈등 직접적으로 빚고 있는 당사자 국가니까 그게 이제 여파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한국 경제는 전체적으로 뭐 세계 글로벌 경제 어떤 흐름도 영향을 받지만 우리 경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취약한 점 이런 점들이 작년에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뭐 투자 부진, 그다음에 수출도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소득이 양극화가 되어서 소비도 많이 줄어들었고 중간계층, 중산층이 양극화되는 바람에 소비가 줄어들어서. 이런 또 문제들 또 고용의 어떤 지금 뭐 고용 참사 뭐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이런 고용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어쨌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악화돼 왔다. 그러니까 무디스가 조금 시간을 두고 봤을 때랑 또 지금 점점 이제 가까이를 볼 때랑은 그 사이 우리 상황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좀 이게 하향 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지 않는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아까 우리 최 교수님하고 얘기를 잠깐 했던 건데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정부는 2.6, 2.7 뭐 이 정도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2.567 정도 뭐 이 정도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나라 밖에서 보는 것과는
갭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일단 교수님께서는 뭔가 추경 같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 금융 사태나 외환 사태나 그다음에 카드 사태 때 2003년도 그때 얘기죠. 그 당시에 다 수포예산 넣어서 사실은 올해가 이제 10% 이상을 지금 증가가 됐단 말입니다. 예산이. 예. 그때 아주 확장적인 재정 정책으로 선제적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강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인 상태에서 얼마나 그 내려가는 속도를 적게 맞출 수 하느냐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지금 숫자들이 오락가락하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게 IMF가 작년도에 4월 달에는 고점이 2019년이라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6개월 만에 10월 달에 가서 아니야 2017년이야 땡겨버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금 비교의 틀이 한번 확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상 성장률이 정점을 찍었던 게 IMF가 원래는 2019년을 봤다가 그걸 17년으로 봤다. 17년으로 땡겨서 발표를 하면서 그때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흔들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2년이나 땡겨진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어떤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뭐 2.567 거기가 문제의 핵심이 거기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보다 낮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이 굉장히 뼈아픈 거고요. 뭐 OECD도 좀 내렸습니다. 저희네 걸 2.8에서 2.6으로 내렸는데 사실 OECD에서는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 작년도 2.7, 올해 2.8, 내년도 2.9 이렇게 갔는데 그걸 다 2.6으로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강된다. 그러니까 경기의 진단을 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지금 하강이다.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이클상 하강 국면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잠재 성장률도 좀 더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한국은행이나 뭐 또 우리 정부 측에서 다시 계산을 좀 한번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 산출할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하강 국면과 상향 국면하고는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방송이나 언론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진단 아래에서 맞아요. 이게 처방이 나오는 거지. 예. 지금 뭐 그런 진단을 우리가 놓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통계청장도 2017년이 고점이다 그러 이제 새로 바꾸는 상황인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괜찮다. 저 소득 주도 성장 잘 돼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으니까 빠른 진단 그리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광식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사실은 지금 정부의 굉장히 아킬레스건 같은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떨어지고 빈부격차 더 심해지고 그다음에 일자리 계속해서 좀 늘질 않고 있고 줄어들고 있고 등등등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개선하겠다고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그게 좀 아직까지는 표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최근에 이렇게 자꾸 좀 부각을 시키는 부분들이 혁신성장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배 쪽보다는 이제 성장 쪽으로 더 이제 무게중심을 시켰다는 의도 같은데 그래서 어제 나온 이 벤처붐 얘기를 보셨을 텐데 예전에 2000년도 초반에 벤처붐 다 지켜보셨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 어제 대책 나온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그 경제를 이끌고 성장을 이끌고 있는 뭐 핵심 그 성장 동력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힘을 잃었다 하는 건 뭐 다 이제 정부에서 느끼고 있고 누구나 다 느끼고 있고 새로운 이제 성장 엔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벤처붐을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걸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러한 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정책도 어제 나왔고 주로 이제 재정 지원 쪽으로 투자를 촉진하는 그런 방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제가 볼 때는 그 정부의 어떤 의도, 방향 이런 건 옳다고 봅니다. 이러한 어떤 그 재정들이 많이 투입이 될 때 벤처가 보다 이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건 확실한데, 근데 이제 또 제가 볼 때 여기 간과할 수 없는 게 어떤 규제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사실 어제 아주 그 크게 다뤄지진 않은 것 같아요. 내용 크게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규제 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이 규제가 만약에 완화된다면은 사실 투자라든지 이런 거는 뭐 전 세계 어디든지 다 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돈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면은 사실은 정부의 어떤 정책 이상의 큰 효과가 나타날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 원격 의료 문제, 예, 뭐 공유 예. 서비스 문제 이런 문제들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IT 선진국이라 합니다만은 실제로 벤처 부분에서 IT를 활용하는 이런 그 것들이, 부분에 예. 있어서는 아직까지 개선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투자 활성화, 투자 촉진과 더불어서 이를 저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좀 다시 좀 원점에서 새로 좀 이렇게 좀 논의해서 과감하게 개혁하고 철폐할 그런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교수 지금도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이민하 교수가 네. 언론에다 한 얘기를 보니까 우버 같은 경우는 포드하고 GM의 투자를 받아서 지금의 우버가 됐다 얘기를 하면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벤처에 투자를 못하게 막아놓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엔 대책에서 민간 기업의 민간 자본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데 그게 먹히겠느냐라는 뭐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연장선 얘기입니다. 규제 문제인데 최희숙 교수께서는 이 규제 문제를 혁신성장 관련해서는 좀 다른 규제, 제조업이나 이런 쪽하고는 좀 다르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요. 뭐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싸이월드가 사실 그게 페이스북의 전신이거든요. 당시에 규제가 뭐였냐면요. 외국인 등록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글로벌로 못 나간 거예요. 단 하나의 규제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가 교훈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걸 풀룸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지금 앞에 우리 뭐 얘기했던 경제 성장률하고 이제 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막 오락가락하고 틀리잖아요. 그거는 어떤 신호를 주냐면요. 지난 뭐 50년, 60년간의 그런 경험을 봐서 구조적인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항상 의미했어요. 이 나라 한 나라의 경제가. 예, 그래서 이게 경제 성장이 이게 굉장히 지금 오차가 많거든요. 지난 5년 동안 마친 적이 없고요. 이것은 항상 구조적 전환기를 의미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벤처붐 굉장히 환영할 만하죠. 환영할 만하죠. 환영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제 규제도 풀어야 되는데 문제가 벤처 지금 세워서 붐을 일으켜서 네. 이것이 유니콘으로 가는데 2020년 지금 3년을 얘기했는데 5년 이상은 걸리는 그리고 장기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의 우리가 굉장히 지금 병이 아픈 거예요. 아픈 병을 지금 벤처붐으로 해서 통해서 이걸 낫게 한다는 거. 즉 암 환자한테 그냥 바르는 연고를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하면서 이것은 무조건 했어야 되는 일을 지금 늦게나마 하는 건데 일단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두 분 다 공감하시는 게 방향은 정말 좋다. 근데 결국은 이 방향대로 가기 위해서는 거리적거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 거리적거리는 부분들, 즉 규제를 혁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내용이 없다라는 부분들이어서 이게요. 항상 다른 나라의 성공된 나라에 보면 지도자의 의지입니다. 네. 지도자가 의지를 갖고 국민을 설득하고 한 번 얘기해서 안 하면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하면서까지 이것을 의지를 갖고 하는 거지 어떤 구호적인 혁신성장이란 예. 큰 틀에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은 무지하게 많이 자주 규제 혁신하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왜 잘 안 먹히죠? 제 생각에는 그 관료제도 일조하지 않는가를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나치게 열심히 일해서요? 이 기업이라든지 또 벤처에서는 더 힘들어지지 않나. 더 많은 서류를 만들어야 되고 또 더 많은 어떤 뭐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는 숫자가 좋았어요. 10만 개가 창업을 했고요. 벤처만 해도 3만 7천 개가 나오는 걸 봐서는 일단은 그러니까, 예, 어떤 꿈틀거리는 모습들을 맞습니다. 지금 보이니까 거기다가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제도들 하면서 맞아요. 이제 요번에 발표하면서 하나 눈에 띄는 건 뭐냐면 규제 정부 입증 책임 제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처마다 2개 내지 3개 진짜 핵심적인 거는 왜 이게 필요한가를 입증을 해서 아니면은 철폐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한 발씩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 그 규제 얘기하다 보면은 규제 샌드박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각 부처에서 얘기하는 규제들이 중구난 방식으로 나오고 하나의 통합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에서인가 예를 들면 국무조정실의 역할을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막 사방에서 나오니까 그 관련된 기사를 쓰는 또 방송을 하는 저희들도 저 규제 해소는 또 뭐고 이 규제 해소는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정말로 기업들이 원하는 규제 해소 내용들이 어떤 건지를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오늘 마지막으로 다뤄볼 얘기는 경사노위 얘기인데요. 이게 잘 안 되네요, 경사노위. 경사노위가 원래 쉽지가 않은 그런 그 기관이고요. 또 경사노위가 이게 지금 오늘 저 탄력 근로제 합의안, 예. 오늘 최종 합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서 그런데 그 원인은 그거죠. 이 경사노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대표성이 있어야 되는데 노사가 노는 그 근로자들을 대표해서 거기서 결정된 거는 전체 근로자들에게 그 어떤 그 집행이 거의 강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사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이번에 뭐 참여한 노측은 이거죠. 한국노총에서 참여를 했는데 한국노총은 아시다시피 우리 전체 근로자의 한 5% 대표하는 조직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전체 근로자 한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 10%를 민주노총, 한국노총 둘로 나눈다면은 각각 5% 정도고요. 이번 경사노위에는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은 아예 참여를 안 했고, 그렇죠. 한국노총만 이제 근로자 대표로 참여를 했는데 결국 그때 본다면 이제 5%에 포함되지 않은 95%가 그 한국노총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거부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궁극적으로 경사노위는 어차피 거기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대표성이 없으면은 맞아요. 어떠한 합의도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조적으로 그런 그 대표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경사노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사실 뭐 우리 김 교수님은 경사노위 또 공익위원이시도 하시니까 더 내부 사정도 잘 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또 이렇게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세 분이 빠져가지고 이제 이게 파행이 돼버렸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경사노위에서는 이제는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겠다 이런 얘기가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적 대화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법을 개정한다 그러니까요. 예. 법 개정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표성의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의사 이 정족수가 이제 뭐 안 됐을 때 어떤 대안들을 나오냐. 예. 사실 최저임금제도 몇 번을 빠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그분들 제외하고서 이제 투표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러한 의사 결정 과정을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 급한 면이 있어요. 한 번 안 되면 두 번 얘기하고 사실 뭐 헬스 개혁이나 이런 거 보면은 몇 년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 그다음에 이 명분을 설득하고 정부의 역할은 설득이잖아요. 예. 방향성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합니까? 이 얘기를 그러면 해보죠. 오늘 어떻게 보면은 경사노위보다 더 아주 굉장히 갈등의 정도가 심했던 이 카풀 서비스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어쨌든 아웃풋을 내놨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은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이에요. 사실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그것도 7시, 9시, 6시, 8시란 말이거든요. 제일 막힐 때입니다. 그렇죠. 택시 기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딱히 그렇게 땡기지 않는 시간일 수도 사실은 있고요. 근데 이 시간에 대해서 카풀 서비스 쪽의 업계에서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합의안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사회적 합의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경사노위도 그렇고 최저임금위원회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예, 사회적 합의는 이제 주로 유럽에서 하고요. 미국이나 영국에서 사회적 합의 시스템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런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그걸 담당하는 정부 부서에서 책임을 가지고 실제로 그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본다면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안 하고 당사자들끼리 결정을 해서 결정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거를 따르겠다. 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실제로 어떤 정부가 국민의 어떤 위임한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이 경사노위가 또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여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참여를 하건 안 하건 불리할 게 없죠. 뭐 불리할 게 전혀 맞습니다. 없으니까 이게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최 교수님한테 마지막으로 시간이 몇십 초도 안 됩니다만 교수님 말씀 짧게 한 말씀 들으면. 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목표점을 놓고서 계속적인 노력을 했을 때 이제 뭐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너무 조급하게 할 거는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적 생각합니다. 대타협을 하는 방식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조급증을 버려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